74년 만에 쌀 막걸리와 약주가 다시 나왔습니다. 전국 1,500개 양조장에서 만든 쌀 막걸리는 유통 과정에서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술 판매 이외에 1리터들이 폴리에틸렌 병에 담은 것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주점에서는 쌀막걸리를 찾는 손님이 크게 늘어나 공급이 달릴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되기 2주 전인 1977년 12월 8일 쌀 막걸리의 시판이 허용됐습니다. 쌀 막걸리, 그것은 보릿고개의 아픈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동마저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쌀 막걸리의 시판은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자축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겨울공화국, 입을 막고 귀를 닫아야 했던 그 유신체제 하에서도 우린 한 장의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그때가 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되겠지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럼 없이 신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의 신화,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신화의 출발점은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 물자의 생계를 의존해야 했던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다수의 국민은 가난했습니다. 더욱이 50년대 말에 미국의 원조 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바뀌면서 정부는 제일 먼저 국민의 의식주부터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착실하게 성장한 수출은 드디어 1964년 어렵게만 생각되던 1억 달러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카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보세 가공 무역을 해야 합니다. 카카, 보세 가공 무역보다는 재벌을 육성해서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해야 합니다. 하나 더 수출, 둘 더 수출, 셋 더 수출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들어와. 카카! 국세청장 이낙선 카카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앉지. 예. 임자. 700억 초과 달성했지? 예. 87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임자 욕 봤어. 그럼 이제 이건 필요 없겠군. 아니, 카카. 임자. 상공부를 맡아줘야겠어. 예? 오직 수출이야. 부전자원 없는 이 나라엔 수출밖에 없어. 그건 임자도 잘 알겠지. 예. 장관님, 통상진흥국장 박필수입니다. 내년 70년도 수출 목표는 얼마요?
올 목표 7억 달러보다 21% 증가한 8억 5천만 달러입니다. 10억 불로 하시오. 그건 내후년도 목표액입니다. 금년이 7억 불인데 내년에 겨우 8억 5천만 불 해서 언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겠소? 내년도 수출 목표는 10억 불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70년에) 1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은 당시 상공부 자체로서도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싣기 위해 이낙선 장관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전 국민적인 수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갑니다. 눈부신 조국건설 태양로 바다 나가자 우리들도 수출 전선에 줄기찬 의욕으로 수출 늘려서 웃음에 복된 살림 함께 이루자. 수출은 우리 살길 비약의 발판 5대양 6대 들어 뻗어나가자. 1억 달러의 벽을 깬 지 6년 만인 1970년에 마침내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에 대한 또 한 번의 기대가 수출사의 새로운 획을 긋게 됩니다. 일본이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게 언제죠? 예, 67년도입니다. 우리가 100억 불을 돌파하는 시기를 언제라고 봅니까? 85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85년이면 10년이나 더 있어야 된단 말이오. 안 됩니다. 80년에 100억 불을 올려야 됩니다. 장관님, 그건 무리입니다. 80년대에 100억 불을 내다본다는 것은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이것들 봐요. 수출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고 강조하시는 대통령의 열의를 보시오. 아마 각하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성의를 가진다면 100억 불이 문제겠어요? 200억 불인들 왜 못한단 말입니까? 총력 수출이란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숫자상으로 80년까지 100억 불은 무리입니다. 어렵겠습니다. 물론 어렵지. 그러나 해야 되네. 일본이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한 67년도의 각종 지표를 기본 모델로 해서 일본 67년도에다 우리 80년을 한번 맞춰봐. 특별작업팀은 일본이 100억 달러를 달성했던 67년을 우리의 80년에 맞춰놓고 일본이 25억 달러를 달성했던 56년을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우리의 73년과 맞춰놓았습니다.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장장 9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된 것이 바로 이 계획서입니다. 중화학 공업화율, 무역회사의 해외 지사 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일본과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모두 우리에게 억지로 맞췄습니다. 난산 끝에 결실을 본 상공부는 때를 기다리면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해를 넘깁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73년 1월 16일 대통령의 상공부 연두 순시에서 마침내 첫 공표를 하게 됩니다. 100억 불 수출이 80년까지 가능하겠어? 네, 자신 있습니다, 각하.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했습니다. 100억 불 수출을 최우선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시오. 네, 각하.
100억 달러 수출 성공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억 달러 수출은 경제기획원의 1000달러 소득, 교통부의 경부선 철도 전철화와 함께 당시의 3대 웃음거리로 불렸습니다. 막상 수출을 한다고 해봐야 당시 수출품이라곤 버섯에서부터 곡물, 오징어, 철광석과 같은 1차 산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공업 제품이라고 해도 그 대부분 역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저가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수출 100억 달러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이 2년 전까지만 해도 53억 달러로 잡혀있던 80년 수출 목표가 갑자기 100억 달러로 잡혔다는 것 자체가 무리로 비춰졌습니다. 100억 불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히 그 황당한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장관께서 100불 수출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얼마나 어떻게 수출을 해서 언제쯤은 달성이 되겠냐 하는 그러한 리포트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착수하게 되었습니다만 거기 원체는 그 국내의 저명 대학의 그 용역으로 줘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제출된 리포트가 장관의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그걸 코트라에다가 이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트라 사장이 업계, 원론계, 학계 모아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야. 언제 이게 숫자의 그 통계 숫자의 마술이다. 이게 현실을 모르는 얘기 아니냐 하고 전부 반대를 했어요. 80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얘기에 가장 아연실색했던 것은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공장 시설은 아직까지도 크게 열악했고 기술자도 부족했습니다. 수출의 가장 중요한 해외 판매망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들어내는 물건이라곤 규모가 작은 소액 상품들 뿐이었습니다. 아직 8년이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100억 달러를 내다본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으로선 까마득한 노릇이었습니다. 수출 100억 불 목표가 나왔을 때 기업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막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이라는 것이 우선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시장에서 우리 지명도가 있어야 그 정도 액수에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당시 수출 실적이나 이런 걸 볼 때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아마 그 긍정과 회의 이런 반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그 67년에 회사를 그 창업이 된 후에 72년에 5,200만 불인가지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매년 한 100%씩 늘어난 아주 좋은 그 성적이었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아직 20억 불도 안 된 때고 조금 왔을 때 늘어나는 거하고 어떤 그 규모가 됐을 때 늘어나는 거는 그 일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로다가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고 하면서 한다는 그런 그 비판 여론도 있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80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것. 당시 그것은 한마디로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왜 바로 그 시점에서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흔히 후세 사람들은 유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경제적 꿈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회하려 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이후 유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0억 달러 수출 얘기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10억 달러 수출 시대를 맞이하기까지의 중요 수출품들입니다. 이 오징어는 1960년대 한때 수출 품목 5위에 기록될 정도로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오징어의 영광은 수출의 정상을 누린 하판과 이 섬유, 그리고 후반 들어 최고의 인기를 끌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한 이 가발로 이어집니다. 특히 섬유와 신발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대명사로 10억 달러 수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등장한 전자제품입니다. 자동차 뒷자리에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흑백 TV를 싣고 다니면서 외국의 전파상을 기웃거렸던 것이 초기 수출의 시작입니다. 이외에도 넝마, 이끼, 은행잎, 심지어는 다람쥐에서 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수출했던 시대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밖에 없었던 시절. 그래서 웃지 못할 사건도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5, 6, 7, 8, 9, 10, 11, 12, 삽니다. 머리카락 삽니다. 고물시계나 머리카락 삽니다. 채권 삽니다. 머리카락 삽니다. 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 가발은 짧은 기간 동안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970년대에는 단일 품목으로선 최고인 9천만 달러 수출 실적을 올려 한때 관계부처에서는 가발 한 종목의 장기 수출 목표를 4억 달러까지 책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2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괴상하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출품은 가발인데 가발 생산 공장은 4곳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발의 재료인 머리카락은 대부분 농촌 부녀자들로부터 구입하며 가발은 40여 종의 스타일과 색깔로 만들어져 외국의 고객들에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 소매를 구매를 했더니 긴 소매를 보내면 어떡해? 여보세요? LAG 좀 오유택입니다. 네. 저 박 과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난데 왜 그래? 아니 긴 소매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응? 반 소매를 보내라고 그랬어? 그럼요. 이봐, 그 긴 소매면 말이야. 잘라서 보이면 어때? 예? 잘라서 보여요? 아니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사겠습니까? 확대경으로 단축근육 반호수까지 세는 판에 참. 결국 제대로 된 샘플을 받은 것은 1년 후였습니다. 샘플의 개념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20일 후에 받아보니까 또 반소매예요. 긴 소매. 예, 긴 소매, 반소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랬더만은 전화가 가지고 그 반소매 끊으면 되는데 왜 그리 까다롭게 구느냐. 그것이 선진국 시장하고 후진국 시장하고 다릅니다. 뭐 미국 사람이 한국과 안 사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저 구매에 안 맞아주는 거. 그 소임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그런 공장들을 뭐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니까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4번쯤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 반소매를 받았어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수출진흥 확대회의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수출에 관한 문제점들이 즉석에서 해결됐고 필요한 수출 지원책들이 수시로 마련됐습니다. 또 수출용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회의장 한옆에선 전시회가 열렸고 대통령은 물론 관련 부처 장관, 기업인들이 반드시 관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출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기업별로는 연간 수출 목표가 주어져서 수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제재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수출 품목 할당을 받는 것은 해외 공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사가 오징어를 팔려 다녔다는 우스갯소리는 당시의 수출 시책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출을 어떻게 늘리느냐? 미쳐야 합니다. 상공부 직원도 미쳐야 하고 경제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수출에 미쳐야 합니다. 수출에 미치는 것이 곧 우리의 살 길입니다.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물론 생산지 근로자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수출에 미쳐봅시다. 기업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들 해보시지요. 역시 세금이 문제인데 세제 혜택의 폭을 좀 더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를 50%씩 감면받아 오다가 이번에 폐지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가의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어. 관계 장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간접적인 세제 지원책과 수출 절차 간소화 방안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시오. 배역별 수출 목표 달성은 우선 10월 유신의 중간 목표로 10월 유신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한 정책 지표인 바 배역별 수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확대의 분위기가 대단히 엄숙하고 긴장되고 그 회의에서는 수출 목표가 달성할 수 없다는 이런 보고가 나온 것을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앞자리에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서 2시간이 넘는 회의를 지켜보고 나중에 이 문제점을 탁 쪽집게처럼 찍어내고 그다음 지시를 했죠. 그 자리에서 수출 애로사항이 보고가 되면 즉각 현장에서 풀어주라는 그런 지시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중앙에서의 그 확대 회의가 끝나면은 바로 그 내용들을 지방에 있는 전국 상공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각 도청 소재지별로 순회 지방 수출진흥회의를 도지사 주관하에 개최를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상공부에서는 전 직원을 분목별 수출 담당관제를 실시해서 각 담당관들이 자기가 맡은 수출 업체들을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현장에서 애로점을 직결 해결해주는 그러한 기동성까지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글쎄 안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자꾸만 바쁜데. 못 먹겠구만. 아유, 알았어. 도대체 우리가 그런 데까지 지원사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거기 어디야? 대원 상사입니다. 이리 줘봐. 여보세요? 네, 정민길입니다. 바이어가 애를 먹인다고요? 알았어, 꼭 가리다. 김 과장, 김 과장, 출동 준비. 지금. 잠깐만. 당시 상공부 직원들에게는 퇴근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업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술자리를 옮겨야 했고 수출 실적 점검으로 밤 11시 퇴근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장사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봐, 자네 누구야? 예? 아니, 제가요? 그래, 신나게 한번 뽑아보라고. 좋습니다. 네. 수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언제
$100억 달러 계획이 발표되던 바로 그해 우리의 수출 실적은 전해보다 12억 달러나 늘어난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신으로 인해 뭐가 달라졌는지를 경제를 통해 보여주려고 애썼던 유신 1차 년도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 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 공업 육성의 시책의 중점을 두는 중화학 공업 정책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1973년 1월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합니다.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공업 제품에 머물렀던 수출품을 규모가 큰 조선과 화학, 기계, 철강 등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실현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당시 3대 웃음거리의 하나로 꼽히기까지 했던 수출 100억 달러 계획은 그러나 출발 초기부터 획기적인 성공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계획이 발표된 해이자 유신 1차 년도인 73년에 수출 목표는 23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의 실적은 32억 6천만 달러에 이르러서 목표에 비해서는 40%를 초과 달성했고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는 80%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상 최고의 경이적인 신기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대통령에서부터 정부 관련 부처 그리고 기업,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수출 지원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74년에는 그 기세가 약간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75년 드디어 미달 사태가 발생합니다. 당시 목표가 60억 달러였는데 그 실적은 54억 3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출 목표 미달. 이를 계기로 100억 달러 수출 계획은 또 한 번 회의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1973년 11월) 전 세계 무역시장은 난데없는 한파를 맞게 됩니다. 아랍 산유국들의 일방적인 유가 인상과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불어닥친 1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100억 달러 계획과 중화학 공업화가 선언되던 바로 그 해에 불어닥친 오일 쇼크. 그것은 100억 달러 계획이 얼마나 무정보 속에 추진되었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전국에 있는 1,700개 제조업체들이 전력 공급 제한을 받는 등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소?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간 올해 목표 60억 불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다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는 꼭 달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2달 모든 지원 방법을 동원해서 60일 작전을 펴도록 하시오. 네.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보세요. 이것 보세요. 지금 그쪽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달 목표 꼭 달성하세요. 아니 누군 목표 달성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해외 시장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요? 요즘 같은 불황에 채찍질만 한다고 어디 수출 실적이 올라갑니까? 아니, 어려울수록 기획상품으로 시장을 뚫어야 진짜 기업 아닙니까? 그동안 그만큼 지원을 해줬으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에?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리자 모든 지원 체제를 동원한 60일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각 기업체에는 목표 달성을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질적인 향상보다는 실적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도 조직별로 목표를 정하고 또 사장이 그걸 조정하고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수출 업체의 목표 설정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정해진 목표를 독려를 하고 또 상향 조정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 목표 지향적인 그런 생각들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내실이 없는 가령 뭐 대표적인 것이 선박을 간단한 수리를 해서 수출하는 막 그런 것들은 아마 바깥에서 우리 성장을 연구하는 쪽에도 잘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양적 팽창주의에 젖게 해서 지금 질적인 경영을 추구하기에 어려운 문화를 남겨놓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서둘러 에너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물가는 오르고 수출은 갈수록 부진했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한 어려운 고비 넘기기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한등만 켜기, TV 덜 보기, 2km 이내 걸어 다니기, 혼분식 장려 등 각종 소비 절약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를 위해 참고 견뎌보자고 합의했던 국민들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의 무역 정책은 주로 수출 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모아졌습니다. 그 하나가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한 종합무역 상사 제도의 등장이었습니다. 종합상사의 지정 요건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연간 수출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던 1975년 삼성, 대우, 쌍용 등 5개의 종합상사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종합상사는 주요 재벌들의 수출 창구로서 100억 달러 수출 행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출을 전개하는 방법도 한 가지 있었지만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정보의 흡수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얻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외무부가 공간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제일 컸었고, 그다음에 코트라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것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 정보를 충족할 만큼한 상태까지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뭔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 기업을 대응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거기서 파생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종합상사라 하는 이름을 붙여서 뒷받침을 하고 육성을 하고. 종합상사에는 엄청난 세제와 금융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 혜택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 종합상사들은 수출 실적을 늘리기 위한 외형 성장에 주력했습니다. 종합상사의 탄생은 현재의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발끈한 살림 재미도 절로 고기 영화도 우리 것이다. 잘 살아보세. 네, 삼성물산 런던 지점 김재호입니다. 나 권상무인데 과장 진급을 축하하네. 임진은 네 아들다. 건투를 비네. 아니,
생면부지 사막에 혼자 던져놓고 돈도 안 보내주면 뭘 가지고 어떻게 뛰라는 겁니까? 예? 보름 후에나 송금 라인이 개설이 된다고요? 뭘 도와드릴까요? 돈을 좀 빌리러 왔습니다. 실은 지점 개설 때문에 왔는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송금 라인이 원활하지 못한 때문이죠. 당신 담보도 없는 사람이 당당하군요. 귀 은행의 서울 지점이 우리 회사 빌딩에 새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가 당신네 은행의 최대의 거래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스터 김, 본사에서 송금이 오는 대로 돈은 바로 갚는 거죠? 난 그렇게 빨리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난 이곳에 장사를 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오퍼 한 장 못 내고 있어요. 돈을 빨리 받으시려면 내가 장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좋습니다. 한 사람 소개해드리죠. 고맙습니다. Alright, good luck. Thank you. Take care, my friend. Alright. Goodbye. 미스터 김, 군복을 좀 사야겠는데. 군복이요? 섬유 전문 회사가 군복 말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본사에는 군복 전담과도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얘기해 보시오. 중동에서 온 텔렉스입니다. 난데 군복 전담반을 만들어야겠어. 각종 군복 샘플을 수집하고 15일까지 특수사업부를 편성한다. 알았나? 모두 만만찮은 상대야. 이봐, 김 과장. 네. 경쟁을 피하는 게 어때? 위험 부담이 크니까 난 오목지. 어차피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 상무님, 현재 290개가 넘는 품목별 세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회사는 우리뿐입니다. 다 먹든지 빈 털터리로 사우디에서 철수하든지 몸을 걸겠습니다. 얼마를 쓸 거야? 1억 달러입니다. 되겠어? 운명에 맡겨야죠. 이봐, 어지간히 마셔. 한 병에 $100짜리야. 벌써 몇 병째인지 알아? 이꾸라 갖고 이래마스까? 야, 국제 시세대로죠. 나도 정보가 있으문이다. 그쪽에서는 덤핑 가격이라는데. 끼지 마시오. 예? 당신네들이 이태리 상사와 담합해서 덤핑으로 써넣었겠지. 결과를 보면 알겠죠.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성이 제시한 군복류 26만 6천 세트에 대한 입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정위원들이 견본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격은 약간 높으나 품질이 우수하고 또한 바느질이 견고한 코리아의 삼성물산으로
낙찰됐습니다. 당시 초급 간부의 몸이었습니다만은 그 중동 각국의 그런 일에 종사하는 고위층들하고 그런 접촉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숙달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특히 그 안타까웠던 부분은 고생을 하니까 알아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 주재국 지역에 그 당시 중동 지역에 관한 이해 이런 게 아주 그 본국이 태부적이었어요. 그저 덥다든지 술을 못 먹는다든지 그 정도가 그 중동 지역에 대한 그 지식의 전부 아니었나 하는데 신념은 제가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 일이 어느 정도로 큰 규모로 이루어질 것인가 적어도 몇 천만 불대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1억 불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물산의 수출 실적이 72년 경우에 2천만 불 조금 넘은 그런 수준이었으니까요. 수출이 급성장을 하면서 종합상사의 주가는 날로 치솟았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합상사의 입사 시험장입니다. 77년만 하더라도 종합상사들의 신입사원 모집은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인기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요? 석유 무기화로 세계의 돈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중동에 노동력을 팔자 이거요? 자원이 없으니 몸으로라도 떼어야죠. 월남이나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건설 장비를 중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중동 진출이라는 또 하나의 카드를 선택합니다. 수출 목표 미달로 인해 한때 과욕으로까지 여겨졌던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차츰 다시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수출 품목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수출품들은 경공업 제품에서 자동차, 철강, 선박으로 바뀌고 76년부터 수출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로 향하던 시대. 그때는 모든 것이 수출 하나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수출 상사라면 무조건 떠받들어지고 수출은 곧 애국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수출 제일주의 시대가 낳은 많은 문제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수출 산업에 온갖 지원책이 다 동원되고 있는 동안 국내 내수 시장은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환경이나 공해는 그 문제 제기조차 금기시 됐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누적된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1976년 무려 148억 달러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도 성장의 원동력은 외자 도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2년부터 71년까지 10년 동안에 도입된 외채 총액이 37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중화공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외채는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서 1972년에서 76년까지 5년 동안의 외채 총액이 그 이전 10년 동안의 외채 총액의 약 3배에 가까운 93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가려져서 외면되어 온 우울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 지상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한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74년 8월) 신용장을 위조해 은행에서 총 74억 원을 부정대출한 남도실업 대표 박영복 씨가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수출을 조건으로 외국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한 뒤에 그 신용장만으로는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위조해 74억 원의 수출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입니다. 신용장 하나면은 모든 것이 통하던 시대, 수출 제일주의 시대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제일주의의 폐단은 수출 성장을 주도하던 대형 수출 상사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76년 당시 5대 수출 상사의 매출 순이익률을 보면 0.5%에서 많아야 4.2%입니다. 당시 건설업의 순이익률이 무려 15%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종합상사들이 특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실적 위주의 경영을 하는 동안 그 뒤에는 대기업의 영광에 가려져서 쓰러지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작업 중지! 여보게들, 그 왜들 이러는 거야? 밀린 월급 주십시오. 배고파서 못 해먹겠습니다. 대기업만 배가 부르지 우린 이게 뭡니까? 이보게, 그 조금만 참아주게. 내 이달 말일엔 틀림없이 해결해 줄 테니까. 어?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5시까지 입금시키지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답니다. 사모님, 저 부탁입니다. 오늘 잔금 좀 주십시오.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나은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빚지는 장사예요.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글쎄, 우리도 결제할 돈이 없어요. 아니, 100억 불로 올린다면서 대기업에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보세요. 이게 어디 정상적인 수출이요? 덤핑이요, 덤핑. 미치고 팔아야 하니 낸들 별 수 없지 않소? 자,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손을 봅시다. 그때 이제 우리 중소기업으로서는 아무래도 그 시장 정보가 좀 대기업에 비해서 약했고 또 그 세일즈 활동도 말이죠. 대기업에 비해서 미진했고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더더나 정부에서 이제 그 100억 불 수출 목표를 이제 걸어놓고 이제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의 그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뭐 중소 공장에 그 기능공을 그나마 양성된 기능공을 스카우트하는 사례도 있었고. 화려한 영광 뒤에 가려진 100억 달러 수출의 가장 큰 주역은 바로 여공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이 그동안 유지해온 대외 경쟁력은 저임금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은 수출 산업 역군, 수출 전사라는 이름 아래 흔적 없이 묻혀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희망 하나였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새로운 빈민촌을 형성했고 그것이 오늘날 달동네의 기원이 됐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70년대 당시 수출 전선에서 일했던 많은 여공들이 아직도 달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년도) 초 8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이 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딴 데 있는 친구가 했는 소리가 있어요. 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을 때 저는 일하는 재미로 산다 그랬어요. 전화하면 오늘 철야다, 전화하면 오늘 잔업이다. 근데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는데 난 일하는 재미로 산다. 그럼 일하는 재미로 살면 그 돈 벌어서 뭐하니?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서 일하는 재미로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잔업을 하루도 빠짐없이 10시까지 잔업을 하고 거기서 한 7, 8일 정도 철야 작업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타는 월급이 4,500원이었거든요. 참 진짜 허리끈 메고 잘 살아보자고 온 국민이 진짜 굉장히 노력했다고 봐요. 하지만 노력 뒤에 오는 것은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일했던 회사는 재벌 기업이 됐지만 자신들은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때부터 안으로 노동 문제가 서서히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00억 달러 수출이란 대명제 아래 그동안 모든 희생은 외면돼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00억 달러 수출을 위한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현재 얼마 올랐어? 86억 8,600만 달러입니다. 아직 13억 불이 남았는데 12월 한 달 내에 달성할 수 있겠어? 모든 지원 체제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291만 6천 달러? 알았어. 국장님, 총 102억 30만 불입니다. 이야! 수고들 했어. 모두 다 열심히 했어. 국민들이 도와준 덕분이요. 마침내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되는 순간 전국 곳곳에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자축하는 대대적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염원하던 100억 달러 수출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100억 달러 목표가 달성된 1977년 12월 22일을 100억 달러 수출의 날로 정하고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수출 실적 1위를 차지한 현대조선에 6억 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는 등 모두 858명의 수출 유공자와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1억 달러 이상 실적을 올려 억불탑을 받은 업체만 해도 12이나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그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또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보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황무지에서 우리는 수출 신화를 창조해냈습니다. 그 신화를 창조한 것은 바로 이 근로자들의 두 손과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범국민적인 합의였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그 어두운 유신 시대에 있어서 어쩌면 유일한 위안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의 격차, 공해, 기업 집중, 정경유착 등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출 100억 달러 계획의 빛과 그늘이라고 하겠습니다.